국방부를 감청했다. 통상의 업무로 하나로서. 네. 그게 핵심이었어. 예. 검찰이 군 직접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냥 일반 검찰이. 군 검찰 말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무사는 그거를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도 대비하고 등등등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기무사에 대한 뭐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거 나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현재 군대 중에서도 군의 현대화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보통 그런 말 옛날에 썼잖아요. 중국을 표현할 때 주계장막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들여다볼 수 없는 것. 기무사는 그중에도 갑인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정보라는 요건 때문에. 이게 기무사가 군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죠. 그러면 군 검찰하고 일반 검찰 중에 누가 더 상급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상급 개념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검찰은 내부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프라님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군이 통제하느냐, 문민이 통제하느냐. 왜 군사재판이라는 것을 나는 없앤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게 그 개혁 석양의 법조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니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네. 아니야? 군 검찰하고 군 아. 법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이상한 판결들이 엄청 많이 네, 나오고요. 예. 그들 판결하는 사람들 자체가 계급 체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윗사람들의 뜻을 거스리고 판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기무사는 현재 국방부를 감청해서 누구에게 보고 있을까? 이게 이명박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 통제 불가능한 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무사에 우리가 왜 국정원장 밑에 뭐 1차장, 2차장, 3차장 있는 것처럼 거기도 주요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기밀이라 어떤 체계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이명박 라인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내통하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병우 라인이거나 음. MB 라인이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MB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이가 MB도 아깝다. 이명박이가 기무사 테니스장을 다녔잖아. 그렇죠. 테니스. 빼박이야. 그러니까 민간인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유유히 이용을 했다. 이거 문제 100%인 것 같아요. 기무사가 이명박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면 보수 언론들 표현대로 하면은 기무사 고위 관계자와 이명박은 굉장히 특별한 친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기무사에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이명박이 했던 가장 그 치명적인 악행들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일반 공무원까지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배제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호남 배제를 시키고 막 이런 배치를 했는데 기무사에 과연 자기한테 줄 서지 않은 장교들을 배치했을까? 그렇죠. 거의 100%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원세훈이잖아요. 수도국장 하던 사람을 자기 국정원장으로. 예, 국정원장으로 찍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기무사는 이제 군조직이라 어찌됐든 민간인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군무원들은 있어요. 민간인. 일반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군무원도 있지만 그 안에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 아마 군무원이 휘두르지는 쉽지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육사 출신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군의 그 권력 핵심은. 그 중에서 이명박 라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알력 싸움이랄까 비선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명박한테 보고할 이유는 사실 없고요. 그 정부에 감청했던 요원들은 그걸 상부에 그냥 보고하는 형식일 텐데 상부가 그걸 잡아서 어떤 용도로 써먹었냐 생각하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억제해 오는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에게 보고되느냐 그러면 현재에도 어마어마한 적폐들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구조에 놓여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만들었던 게 사이버 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간의 정보 경쟁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정황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왜 기무사령관이 박지만 동기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려면 기무사를 장악해.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도 아마 하나의 느낌에 좀 가까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식 라인에서 올라오는 지휘 통제 정도만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기무사나 국정원이 군과 군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은 이제 선거용도 있었겠지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에게 총선 경쟁을 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기무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제가 군 막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그때 기무사에서 호출받아가지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1학년 신입생 때 선배들 따라서 데모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덩치도 크고 이렇게 좀 체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선두에서 몇 번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얀색 하이바 쓰고 다니던 그런 백골단? 예, 백골단? 그거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이제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 돼가지고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생활 속에서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개념 없는 개망난이었거든요.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술만 사주면 뭐든지 했어요. 선배들이 술만 사준다면 뭐든지 막 데모고 뭐고 노가다고 뭐고 뭐든지 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군대를 가서 기무사에서 이제 호출 무슨 면담이 있다고 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가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런 몇 번 몇 월 며칠에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았지 저걸?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열받는 게 그거야. 예. 아마 국정원과 기무사도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예. 영역이 겹쳐. 예. 나와바리가. 예, 예, 예. 근데 왜 민간인들 사찰하냐고. 그 사건은 많이 일어났잖아, 지금 최근에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군감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웃기는 게 지금은 이제 올해 8월에 이석구 중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새로 취임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있던 게 조연천이라고 육사 38기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자회 출신이에요. 알자회 출신에다가 최순실이 꽂은 거라고 확실시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하고 기무사령관 정도는 뭐랄까 정말 계획 의지가 확실하거나 예. 또는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뭔가 권력을 지키는 정도까지의 기획력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무사의 정보가 이명박에게 흘러갔을 정황 충분히 전 의심이 되고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이 점점 답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 BBK와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4번에 걸쳐서 이뤄졌지만요. 네. 계속해서 내놓은 결론은 봐주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2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BBK 사건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고요. 네. 또 다른 건은 지난 22일에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입니다.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2가지 사건인데 앞에 사건은 피해자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특별검사가 원래 일반 검사들 조사도 했었는데 오히려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자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전단팀이 꾸려졌다는 소식 때문에 입장 자료를 낸 건데 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액면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당시에 이 BBK라든가 다스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국민들의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망으로 특별검사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뭐 액면상으로 지금 정호영 특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는 너무 못 미친 그런 네.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내부자들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네. 꽤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 그 내부자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람 관리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부자들도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종백 씨라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심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 21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 관련된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불렀다라고 하지만요. 김종백 씨가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밝힌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자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았다라면서요. 그 혐의가 아니라 140억 관련된 거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검찰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은 시사인 보도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보도였죠? 아예 저기 주진우 기자 보도이긴 했는데요. 같은 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좋은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이 김종백 씨 사건 관련 기사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예,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네. 또 검찰이 공소시효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원 관련된 공소시효는요. 이제까지는 곧 2월 달이면 종료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요. 2020년까지 공소시효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140억이 조성되고 횡령된 것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취임 전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만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대통령 재직 중에 지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140억 원을 덮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직권남용 혐의는 좀 저 결론은 맞는데 JTBC 보도를 저도 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우리 JTBC가 우리 뉴스공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한 2달쯤 후에 단독 보도를 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12월 단독인 건 같아요. 예, 뭐 최초 단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게 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JTBC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거가 아니고 헌법에 있다. 헌법에. 예, 법에 있는 건데 이거 좀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닌가. 예, 전직 판사님이 어떤 특기가 오늘 굉장히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아무튼 일단 공소시효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플란다스의 계획까지 지금. 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차분하게 또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0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자백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수수 내역은 물론이고요.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를 들고 검찰에 냈다라고 합니다. 이원종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이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급하게 일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참. 아니 범행을 숨기는 게 의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까지 낼 정도면 이 평소에 인맥 관리, 그 부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내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돈 없다, 그런 돈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런 돈이 너무 끝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의 모든 생활이 다 공적이다. 그래서 관저에서도 업무를 본다. 네, 그러니까, 7시간 관련된 해명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적으로 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쓰는 것도 다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주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법정에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네,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해외 활동 특수 공작비들이었잖아요. 정말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는 동네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서초구 쪽인데 거기 이제 뭐 동네 이제 친분 있는 분들 상당히 그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그분은 이제 평생 1번만 찍어 오신 분들, 소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교양, 품위 이런 거거든요. 뭐 협동, 근면, 성실. 그런데 이 전 정부에 이거 보면 교양과 품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보수는 우린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전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전달할 기회가 생겼네요. 네.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네.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그렇게 하루를 한 달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예,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 식당? 거기서, 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식판 들고 가셔서 식사하셨던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거기에서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같은 거는 좀 KBS 구내 식당보단 잘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청와대인데 조금 더 반찬 낫지 않아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김치 나오고 뭐 예. 나물 몇 가지 나오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한 3종류 정도 반찬이 있고 국 하나 있고 밥 있고 그거죠. 아 대신에 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아 샐러드. 아 저걸로 좀 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놔두나 보다. 다들 피로할 테니까 비타민 좀 섭취하십시오. 이러는 분. 예. 고민정 부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총 몇 명이에요? 한 명씩이죠.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딱 한 명씩입니까? 저 있고. 네. 그럼 두 분의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업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부대변인이어서 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뭐 회의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대변인이 소화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제가 대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청와대의 정책이나 소식들 전하는 이런 맞아요.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 50분. 11시 50분. 한 10분, 20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뭐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 예. 보는데 보면은 대통령 일정 소개하고 청와대 뒷얘기들 또 삐컷 사진들도 그 미공개 사진들도 거기서 공개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마크를 달고 하는 방송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서 결정해서 뭐 원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안에서 이제 저희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표를 할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서로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우리가 TV에서 뉴스 속에서 보는 그 대통령 말고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기 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전과 후가 글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김정숙 여사는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뭐 국빈을 초대하거나 혹은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도 늘 정상 부인들, 영부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은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씩.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먹지 말라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유명 아나운서로 여느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 공직자로 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후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후회는 없네요. 아니 하루를 한 달같이 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도 괜찮으세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많이들 묻는 게 2018년에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7살, 4살이에요.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제가 시켜주고 싶고 같이 손잡고 아침에 나가서 그 동네 빵집 가서 빵 먹고 싶고 진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주시면 대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 소소한 행복을 대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박수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연차 휴가라도 내서 꼭 아이들하고 빵집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안 된다면 제가 청와대 민원 넣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네.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그렇게 하루를 한 달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예, 그리고 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 식당?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식판 들고 가셔서 식사하셨던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거기에서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같은 거는 좀 KBS 구내 식당보단 잘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청와대인데 조금 더 반찬 낫지 않아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김치 나오고 나물 몇 가지 나오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한 3종류 정도 반찬이 있고 국 하나 있고 밥 있고 그거죠. 대신에 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샐러드. 저걸로 좀 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놔두나 보다. 다들 피로할 테니까 비타민 좀 섭취하십시오. 이런 의미. 예. 고민정 부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총 몇 명이에요? 한 명씩이죠.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딱 한 명씩입니까? 네. 그럼 두 분의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업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저는 부대변인이어서 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뭐 회의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대변인이 소화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제가 대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청와대의 정책이나 소식들 전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 50분. 한 10분, 20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그런가요?
저도 봤습니다. 뭐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 예. 보는데 보면은 대통령 일정 소개하고 청와대 예. 뒷얘기들 또 B컷 사진들도 그 미공개 사진들도 거기서 공개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마크를 달고 하는 방송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서 결정해서 뭐 원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안에서 이제 저희 국민소통석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표를 할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서로 해가면서 예, 예.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우리가 TV에서 뉴스 속에서 보는 그 대통령 말고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기 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전과 후가 글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김정숙 여사는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이제 뭐 국빈을 초대하거나 혹은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도 예, 예. 늘 정상 부인들, 영부인들을 만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은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씩.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먹지 말라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유명 아나운서로 여느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네. 청와대 공직자로 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후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후회는 없네요. 아니 하루를 한 달 같이 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도 괜찮으세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이제 많이들 묻는 게 2018년에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7살, 4살이에요. 예.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제가 시켜주고 싶고 같이 손잡고 아침에 나가서 그 동네 빵집 가서 빵 먹고 싶고 진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주시면 대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 소소한 행복을 대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예, 박수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연차 휴가라도 내서 꼭 아이들하고 네. 빵집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 안 된다면 제가 청와대 민원 넣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저 결론은 맞는데 JTBC 보도를 저도 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우리 JTBC가 우리 뉴스공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한 2달쯤 후에 단독 보도를 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12월 단독인 건 같아요. 예, 뭐 최초 단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게 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JTBC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거가 아니고 헌법에 있다. 헌법에. 예, 법에 있는 건데 이거 좀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닌가. 예, 전직 판사님이 어떤 특기가 오늘 굉장히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아무튼 일단 공소시효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플란다스의 계획까지 지금. 네, 그렇죠. 예, 이제 국민들이 차분하게 또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2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자백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수수 내역은 물론이고요.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를 들고 검찰에 냈다라고 합니다. 이원종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이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급하게 일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참. 아니 뭐 범행을 숨기는 게 의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까지 낼 정도면 이 평소에 인맥 관리, 그 부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내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돈 없다, 그런 돈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런 돈이 너무 끝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의 모든 생활이 다 공적이다. 그래서 관저에서도 업무를 본다. 네, 그러니까, 7시간 관련된 해명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적으로 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쓰는 것도 다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주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법정에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네,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해외 활동 특수 공작비들이었잖아요. 정말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는 동네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서초구 쪽인데 거기 이제 뭐 동네 이제 친분 있는 분들 상당히 그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그분은 이제 평생 1번만 찍어 오신 분들, 소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교양, 품위 이런 거거든요. 뭐 협동, 근면, 성실. 그런데 이 전 정부에 이거 보면 교양과 품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보수는 우린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전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전달할 기회가 생겼네요. 네.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아,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뭐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유, 뭐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네.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그렇게 하루를 한 달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예,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 식당? 거기서, 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업무를 감청했다. 통상의 업무로 하나로서. 네. 그게 핵심이었어. 예. 검찰이 군 직접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냥 일반 검찰이. 군 검찰 말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무사는 그거를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도 대비하고 등등등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기무사에 대한 뭐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거 나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현재 군대 중에서도 군의 현대화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보통 그런 말 옛날에 썼잖아요. 중국을 표현할 때 주계장막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들여다볼 수 없는 것. 기무사는 그중에도 갑인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정보라는 요건 때문에. 이게 기무사가 군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죠. 그러면 군 검찰하고 일반 검찰 중에 누가 더 상급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상급 개념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검찰은 내부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프라님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군이 통제하느냐, 문민이 통제하느냐. 왜 군사재판이라는 것을 나는 없앤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게 그 개혁 석양의 법조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니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네. 아니야? 군 검찰하고 군 법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이상한 판결들이 엄청 많이 예, 나오고요. 예. 그들 판결하는 사람들 자체가 계급 체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윗사람들의 뜻을 거스리고 판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기무사는 현재 국방부를 감청해서 누구에게 보고 있을까? 이게 이명박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 통제 불가능한 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무사에 우리가 왜 국정원장 밑에 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주요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기밀이라 어떤 체계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이명박 라인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내통하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병우 라인이거나 MB 라인이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MB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이가 MB도 아깝다. 이명박이가 기무사 테니스장을 다녔잖아. 그렇죠. 테니스. 빼박이야. 그러니까 민간인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유유히 이용을 했다. 이거 문제 100%인 것 같아요. 기무사가 이명박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면 보수 언론들 표현대로 하면은 기무사 고위 관계자와 이명박은 굉장히 특별한 친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기무사에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이명박이 했던 가장 그 치명적인 악행들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일반 공무원까지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배제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호남 배제를 시키고 막 이런 배치를 했는데 기무사에 과연 자기한테 줄 서지 않은 장교들을 배치했을까? 그렇죠. 거의 100%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원세훈이잖아요. 수도국장 하던 사람을 자기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찍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기무사는 이제 군조직이라 어찌됐든 민간인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군무원들은 있어요. 민간인. 일반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군무원도 있지만 그 안에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 아마 군무원이 휘두르지는 쉽지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육사 출신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군의 그 권력 핵심은. 그 중에서 이명박 라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알력 싸움이랄까 비선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명박한테 보고할 이유는 사실 없고요. 그 정부에 감청했던 요원들은 그걸 상부에 그냥 보고하는 형식일 텐데 상부가 그걸 잡아서 어떤 용도로 써먹었냐 생각하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억제해 오는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보고되느냐 그러면 현재에도 어마어마한 적폐들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구조에 놓여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만들었던 게 사이버 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간의 정보 경쟁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정황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왜 기무사령관이 박지만 동기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려면 기무사를 장악해.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도 아마 하나의 느낌에 좀 가까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식 라인에서 올라오는 지휘 통제 정도만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기무사나 국정원이 군과 군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은 이제 선거용도 있었겠지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에게 총선 경쟁을 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기무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제가 군 막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그때 기무사에서 호출받아가지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1학년 신입생 때 선배들 따라서 데모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덩치도 크고 이렇게 좀 체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선두에서 몇 번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얀색 하이바 쓰고 다니던 그런 백골단? 백골단? 그거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이제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 돼가지고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생활 속에서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개념 없는 개망난이었거든요.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술만 사주면 뭐든지 했어요. 선배들이 술만 사준다면 뭐든지 막 대모고 뭐고 노가다고 뭐고 뭐든지 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군대를 가서 기무사에서 이제 호출 무슨 면담이 있다고 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가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런 몇 번 몇 월 며칠에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았지 저걸?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무사였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열받는 게 그거야. 예. 아마 국정원과 기무사도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예. 영역이 겹쳐. 예. 나와바리가. 예. 근데 왜 민간인들 사찰하냐고. 그 사건은 많이 일어났잖아, 지금 최근에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군감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웃기는 게 지금은 이제 올해 8월에 이석구 중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새로 취임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있던 게 조연천이라고 육사 38기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자회 출신이에요.
알저회 출신에다가 최순실이 꽂은 거라고 확실시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하고 기무사령관 정도는 뭐랄까 정말 계획의지가 확실하거나 네. 또는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뭔가 권력을 지키는 정도까지의 기획력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무사의 정보가 이명박에게 흘러갔을 정황 충분히 전 의심이 되고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이 점점 답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 BBK와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4번에 걸쳐서 이뤄졌지만요. 네. 계속해서 내놓은 결론은 봐주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2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BBK 사건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고요. 네. 또 다른 건은 지난 22일에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입니다.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2가지 사건인데 앞에 사건은 피해자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특별검사가 원래 일반 검사들 조사도 했었는데 오히려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자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전단팀이 꾸려졌다는 소식 때문에 입장 자료를 낸 건데 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액면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당시에 이 BBK라든가 다스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 국민들의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망으로 특별검사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뭐 액면상으로 지금 정호영 특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는 너무 못 미친 그런 네.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내부자들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네. 꽤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 그 내부자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람 관리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부자들도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종백 씨라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심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 21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 관련된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불렀다라고 하지만요. 김종백 씨가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밝힌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자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았다라면서요. 그 혐의가 아니라 140억 관련된 거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검찰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은 시사인 보도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보도였죠? 예, 저기 주진우 기자 보도이긴 했는데요. 같은 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좋은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이 김종백 씨 사건 관련 기사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예,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네. 또 검찰이 공소시효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원 관련된 공소시효는요. 이제까지는 곧 2월 달이면 종료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요. 2020년까지 공소시효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140억이 조성되고 횡령된 것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취임 전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만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대통령 재직 중에 지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140억 원을 덮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직권남용 혐의는